자, 20번째 수업 시작해 볼게요. 이 수업은 조금 짧게 할 예정이에요. 자, 행정의 끝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198쪽에 10-2번 질문 볼게요. 10-2번 질문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원래 강의할 만한 주제 아닌데, 이 문장에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원래 재량 행위라면 그것이 수익적인지 침익적인지 상관없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그냥 붙일 수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수익적인지 침익적인지 상관없어요. 재량행위를 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침익적 성격의 부관? 그럼 수익적 성격의 부관과 침익적 성격의 부관을 구분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원래 부관은 침익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담을 생각해 보세요. 뭐 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침익적이에요. 그다음 또 기한을 생각해 볼까요? 그냥 온전한 행정위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그래서 잘라내는 거라고요. 그 권능의 그 사이즈를. 그러다 보니까 침익적이죠. 그래서 이 침익적이라는 것도 특별한 징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량행위라면서 부관부과할 수 있냐? 법적 근거 없어도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부과는 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붙죠. 그래서 그 부관으로 불이익한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낼 가치가 있을 만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때 대체로 문제가 되죠. 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1번 볼까요? 11-1번. 기속행위에 붙인 부담은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기속행위에 부담이 붙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것은 무효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래서 부담에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도 법적인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행할 의무도 없죠. 그 얘기. 그 다음, 기속행위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관을 허용하고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죠. 네, 그거 뭐 강의 왜 했지? 그냥 혼자 보시면 되죠. 왜 심이라고 표시했을까? 네, 지울까요, 심? 네. 그 다음에 12번 지문 보시면, 12번 지문,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냐 물어본 건데,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가 재량행위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재량행위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냐? 왜 그렇댔죠?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요양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정관을 변경하면 되게 운영 방식과 운영 주체를 바꾼다는 건데, 얘네들은 뭐 해요? 기존에 그 운영 방식과 운영 주체를 바꾸기 전에 뭘 하죠? 국가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쓰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꿀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싫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이고, 이렇게 던져주면 뭐지 하겠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출제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회복지직이니까 사회복지법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 가능했는데, 사회복지직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직렬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기억해 주시고 되고. 그 다음에 자, 넘기셔서 199쪽인데, 이 넘버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넘버링이 어떻게 잘못됐냐면 17, 여기 17이죠. 17인데 지금 199쪽이요. 16-1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씩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넘버링이 잘못됐어요. 넘버링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16으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18이 와야 되는데 16이 돼 있죠. 어디냐면 지금 199쪽이요. 그래서 넘버링 좀 다 알아서 조정 좀 해주세요. 넘버링이 좀 잘못됐어요. 자, 일단 잘못된 넘버링을 기준으로, 이걸 교재로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그냥 강의를 할게요. 자, 200쪽 넘어가셔서 20번 질문 보시면,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뭐 천주교 재단이든 아니면 절이든 교회든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인가처분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 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인가 조건을 부과하고, 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인가 조건의 의미는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종교단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국가로부터 되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 안 받고 뭐 각종 혜택들을 누려요. 그런데 얘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특히 천주교 재단들이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팔아치울 때, 절도 법인화하면 그렇긴 하죠. 근데 아무튼 팔아치울 때, 요 기본 재산을 팔아치울 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자, 이 인가를 하면서 이 부관을 붙였는데 보세요. 인가처분력이 발생하고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인가 조건을 부과했대요. 그리고 이거 안 이행하면 취소할 거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자, 뭘 한 거냐면 이것이 바로 철회권 유보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장래에 이행할지 말지 여부가 장래에 가서야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후발적 사유가 될 텐데, 후발적 이런 사유가 있으면 나 너한테 취소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효력을 거둬들인다는 걸 표현한 거고, 이름은 취소로 돼 있어도 그러니까 철회하겠다는 걸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철회권을 유보한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출이 여러 번 됐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번 가볼까요? 얘가 국회직에서 나왔는데 얘는 이제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자, 관할행정청은 토지 분할이 22번이요.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토지 분할 조건부 건축 허가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 분할이 관계 법령상 어떤 토지가 있었는데 안 됐대요. 그럴 때는, 불가능할 때는 그냥 토지 분할 신청 들어오면 거부를 해야지. 죄송해요.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토지 분할을 전제로 하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토지 분할을 네가 한다라면 건축 허가가 나간다 이렇게 싫으면 조건부로 하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설 보시면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관의 내용상 한계 중 하나로, 그러니까 부관의 한계부터 다루면 부관의 한계가 내용상 내용적 한계, 사항적 한계, 시간적 한계로 갈리죠. 그 중에 내용적 한계 중 하나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명백히 그러니까 이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경우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토지 분할을 하면 그 건축 허가를 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붙인 건축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되고 그냥 안 돼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이요. 행정행위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돼야 된다. 이런 걸 법정부관이라고 하죠. 법정부관하고 부관은 다른 거다. 법정부관은 그 자체가 법령의 일종이죠. 법 규정의 일종인 거지 그건 부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23-1번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부관에 관하여 발전한 법리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 기준에 따라 보존 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과된 조건은, 자, 고시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붙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시는 법령의 일종이죠. 행정입법의 일종이니까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그냥 붙였다. 그럼 행정의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 한계관의 일반칙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이렇게 물어봤는데 O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무슨 사건이 아니면 이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 관련돼 가지고, 이 보존 음료수 제조업이라는 게 생수를 말해요. 생수.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물을 사 먹는 것은 이렇게 약간 그 유교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물을 사 먹는다고? 아우 사치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국가에서 당연히 공무원들도 대통령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그래가지고 생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생수를 채취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용했냐면, 혹시 외국 애들 있죠.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야 여기는 물도 안 팔더라. 아유 후진 나라 이렇게 할까봐 그 의식을 해가지고, 그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만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고시에 있었어요. 법령에. 그래서 읽어보면 다시,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 관련한 전량을 수출하거나 주원 외국인에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존 음료수 제조업에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령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여서 법정부관이 이런 조건이 붙어서 행정행위가, 그러니까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가 나왔던 사안인데, 여기에는 부관에 관한 한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번, 부관은 당행정위가 추구하는 목적에 반하거나 그 본질적 효력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부관의 내용적 한계 중 하나로 이런 것이 존재하죠. 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25-1번 있어요. 기선 선망 어업에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죄송해요. 부관은 그 어업 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이게 어업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런 얘기래요. 이제 공부한 거예요. 저도 기선선망 어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선이라는 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속선을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약간 휘가 맞추기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들을 그물로 이렇게, 얘 한 배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낚는 그런 어업 방식인가 봐요. 근데 방금 설명드려서 알겠지만 기선선망 어업 하려면 반드시 배 한 두 척이 필요하죠. 미니멈. 그죠? 이렇게 미니멈 두 척이 필요한데 기선선망 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 쓸 수 없다 이렇게 했대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해서, 그런 것은 그 어업 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본질적 효력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이런 부관은 붙일 수 없다라고 한 사건이 있고, 요것과 요것이 이제 맞물리는 그러니까 요것이 25-1이 25번의 구체적인 사례인 거죠.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부관은 여기 좀 띄어쓰기 할까요? 부관은 부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뭔 소리냐면 이 부관 행정의 탄력성을 갖는다는 게, 자, 애초에 건축허가를 예를 들지 말고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볼게요. 행정청에 3층짜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건축허가가 뭐 이 건축허가는 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재량행위였다고 쳐볼게요. 근데 행정청이 2층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 예시는 적절하지 않다. 이 예시는 적절하지 않고,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요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도로조명 허가를 예를 들어볼게요. 기한을 정한 도로조명 허가요. 도로조명 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행정청이, 그러니까 국민은 행정청한테 나 이 땅을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게 해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도로는 근데 공동체 전체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이 도로를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기한을 붙여서 1년만 네가 쓰게 해줄게 라고 하면 원래 안 됐을 것이 1년 동안만은 네가 이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허락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탄력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탄력성을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만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되게 쉬운 얘기 어렵게 했어요. 죄송해요. 자, 28-2번 볼게요. 28-2번. 해지 조건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죠. 행정행위가 원래 이렇게 효력이 있던 것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게 해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당연히. 그래서 추가적인 행위를 이용하지 않고 해지 조건이 달성되면 그냥 곧바로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부담하고 해지 조건은 어떻게 다르냐? 부담의 경우에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은 행정의 철회 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그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당연히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철회를 한다라면 그 본체인 행정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선 같지만, 첫 번째 시기적으로 철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인 경우에는 국민이 더 버텨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익 형량의 결과 행정청이 철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이 버텨볼 여지가 잔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철회가 조건보단 유리하죠. 국민에게. 철회가 아니라 부담이.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됐고요. 그 다음 29번 볼게요. 29번. 이거는 중요한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여서 다루는 거예요.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는 정지 조건이 붙은 거냐 해제 조건이 붙은 거냐가 문제가 됐는데, 아까 여기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그냥 강학상 조건을 뜻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해설 보세요. 해제 조건이라고 해서 항상 뭐뭐 안 하면 효력 날라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지 조건인지 어떤 조건이 해제 조건인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논리관계를 따져서 그 의미가 해석되는 것인데, 자, 이 사건을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없으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으니까 이 조건은 일단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효력을 부여는 해주는데, 대신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의미로 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효력이 있고 안 하면 날라가니까 이것은 해지 조건이 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따져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고맙게도 이렇게 막 따져봐라 이런 거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다. 좀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어디냐면 201쪽이죠. 넘겨야죠. 201쪽이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한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 요거 그냥 해설 보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철회의 가능성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신뢰가 없어서 이때에는 철회권 유보를 하면 그 상대방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본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얘도 조금 이렇게 특수한 논점이죠. 이렇게 딱 보면 뭐지? 하게 만드는 지문 중 하나니까 얘도 30번 지문이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강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왔는데 31번이죠. 자, 첫 번째 변이죠. 더러운 지문이고,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할 텐데 내가 이 얘기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그냥 31-1번부터 지문들을 보고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는가만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민법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 그래서 논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듣고 나면 드실 텐데 그냥 31-1번부터 요 밑에 관련 선지로 깔아드린 것들 있죠. 얘네를 보고 그냥 OX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2006-18174 사건이 있는데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자, 행정행위가 있고 부담이 붙었는데 얘가 무효래요.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자 문장이 길어졌죠? 이 판례 원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자, 어떤 법률행위를 하라고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서 본체인 행정행위에 이렇게 부담을 따라 붙였는데, 부담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법률행위를 해라 라고 의무를 붙였대요. 그랬을 때, 자, 이 부담과 법률행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 법률행위 왜요? 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법률행위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별개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민법 109조에 보면은 동기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동기에 착오가 있어서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민법 109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이제 또 별개 얘기를 하는 건데,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증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부담이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업상 매매 등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여서 그 부담의 불가증력 여부와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얘기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이런 얘기한 거죠. 본체인 행정위가 있고 부담이 있고, 부담에서 너는 국민을 상대로 어떤 본체인 행정행위와 부담을 발급하면서 부담에 어떤 의무를 그 상대방에 부과시켰냐면, 너는 이러이러한 법률행위를 해야 돼 라고 의무를 부과시켰대요. 그래서 국민이 그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때, 자,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무효라고 해서 얘가 무효가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얘는 법률행위죠. 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부담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얘에 대해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싸워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가 동그라미 2번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부담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에 따라 이루어진 그것의 원인과 이유가 되었던 법률행위도 불가증력이 발생했고 얘에 대해 싸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방금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사항을 합치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부담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그냥 별개로 판단하겠다. 효력도 별개고 불가증력도 별개로 판단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담의 불가증력 여부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자, 별도로 다투어 볼 수 있고 불가증력이 법률행위에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면 별도로 다투었을 때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왜 뜬금없는 사회질서 위반 강행규정 위반이냐면, 민법 103조에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이 있으면 그때는 법률행위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합치면, 동그라미 1번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합치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인데, 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체인 행정행위, 부담, 그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있을 때 얘와 얘 사이에, 얘가 무효라고 해서 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얘가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얘한테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얘랑 얘는 다 별개고, 그러면 얘가 위협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얘는 그냥 얘는, 자, 법률행위는 원래 사법상의 행위죠. 그러니까 얘는 사법상,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에 따라 민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3조는, 여기서 민법 103조는 그 민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판단이 기준일 수 있는 민법 규정 중에 하나로서 등장한 것뿐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해서 읽어보면 처분에 부과된 부담에 따라 사업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부담과 별개로 판단되고 부담과 법률행위는 서로 별개니까 부담의 불가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다퉈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고 무효인 부담에 근거하여 기부 체납이 이루어졌던 사안이에요. 부담이 무효인데 이걸 토대로 사법상의 행위인 기부 체납,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던 사안이죠. 그 다음에 법률 109조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 예를 들어 이 부관이 무효인 줄 알았으면 내가 기부 체납 안 했을 거야. 이런 그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되게 복잡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봐라 취소할 수 있는 여지만 그 복잡한 요건을 구비한다 해도 생길 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93조 뭐 됐고 혼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얘기였는데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이 아래 지문들만 보시면 돼요. 31-1번 보시면 이 동의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행정처분의 부과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한 사업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며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제소기한 도과로 불가증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업상의 법률행위 효력을 다툴 수가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없다로 오선지로 깔렸었어요. 그 다음 무효인 부담이 붙은 행정의 상대방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업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 사업상의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력 별개로 판단되고 불가증력 여부 별개로 판단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31-4 기부채납 조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하더라도 기부채납이란 조건이라는 부담이 무효로 하더라도 갑의 기부채납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는 그 자체로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는 말은 이 앞부분 여기 따져보아 여기 보시면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판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정이 없다라 하면 유효하다라는 걸 이렇게 저 판례 원문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31-5번이요. 부관인 부담 이행인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담이나 자 일단 첫 번째로 부담의 이행인 법률행위는 공법상 법률행위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벌써 틀렸어요. 이건 사업상의 행위예요. 사업상 행위고 부담이 무효거나 취소가 되면 그 이행행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아니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 얘도 변이죠. 얘는 그러니까 31번도 변인데 얘는 그거보다 더 변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기출지문이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얘도 꼭 보시긴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지금 206쪽으로 넘어갔죠. 네. 토지 소유자가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증여했다. 그때 기부 체납의 부관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거나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건 또 뭔 소리야? 무슨 얘기냐면 자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증여계약은 사법상의 행위 중 하나랬죠? 맞죠? 그런데 민법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계약의,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구나. 증여계약은 사법상의 행위 중 하나인데 계약은 법률행위의 하나예요. 법률행위 하나예요. 그런데 민법전에 보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자 어떤 부관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 법률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자 다시요. 어떤 부관이 있고 부담이었겠죠. 부담이 있고 그거에 따라 법률행위를 했대요. 그런데 아까 31번 지문에서는 얘가 무효인 경우 이것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 부담에 따른 증여계약 법률행위를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동기의 착오인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그때는 109조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31번에서 했었죠. 그런데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얘가 무효인 경우라면 동기의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여기는 지금 무효가 아니지 그리고 취소도 안 돼서 효력이 아직 살아있지 그러면 지금 너는 착오한 게 하나도 없어. 적법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를 그냥 이행한 것에 불과해.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가 당연 무효거나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부관 효력과 그에 따른 기부채납의 효력이 별개라는 법리와 무슨 일 아니에요. 이 니은 부분이 중요한 건데 부관이 무효라면 민법 109조에 의해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 가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관이 유효라면 넌 지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착오가 생긴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에 34번 볼게요. 34번. 자, 국도로 죄송해요. 죄송해요. 34번부터 계속 할게요.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의 통신회사 갑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이거 뭔가 앞에서 봤던 사안이죠? 네, 그 사안이에요. 기억나죠? 이거 그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건이요. 그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이때 이 협약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 뭐에 해당하냐? 부담에 해당한다. 의무를 부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부담이라는 것은 각종 의무 부과를 하는 온갖 것들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랬죠. 다만 그 이행 여부에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효력 유무가 연동되지 않는 것들만. 그런데 여기 보면 효력 유무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죠. 맞죠? 분명히 뭔가 부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긴 했는데 효력 유무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면 효력 유무 연동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세요? 네, 않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사례로 던졌을 때 행정부가 어떤 행정행위를 발급해주면서 뭔가 의무를 같이 부과해요. 그런데 보니까 효력 유무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효력 유무가 연동되지 않는 거라고 해석하시라고요. 부담이라고 해석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담에 해당한다. 그리고 2번, 위 사안에서 지금 그 국민의 저항을 덜어내기 위해서 협약을 통해 했지만 원래 협약이 없어도 일방적으로도 부관이라는 건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3번이죠. 3번인데 얘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로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관이 효력이 날아가는 거냐?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자, 맨 처음에 그 부관을 부과할 당시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조문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허가 없이도 그냥 원래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대요. 개정돼 가지고. 그렇다면 자, 맨 처음에 부과되었던 이 부관이 위법하게 되거나 무효가 되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 맨 처음에 그 뭐죠?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이 처분 시인 것처럼 이 경우도 맨 처음에 그 부관을 붙일 때는 적법했던 거잖아. 그럼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4번 했던 거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 했던 것이고. 앞에서 그 다음에 자 30 37번은 지울까요? 37번이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 넘버링 기준 37번이요. 얘는 앞에서 했던 거예요. 지우시고. 자, 일단 지금 34번 4번 설명했고 35번 볼게요. 자,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 조명 허가를 하였다. 참 37번 그냥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부관대에 대한 것이어서 풀면 좋죠. 도로 조명 허가를 했다. 이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의 전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부 행정의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되냐. 자,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1번 지문은 그냥 사실 사례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부관이 붙었는데 얘가 가학상 조건이다. 그럼 독립쟁송 되니?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독립쟁송 안 되면 우리 대법원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 그러니까 부관부 행정의 통째로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죠. 2번,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그때는 독립쟁송이 되기 때문에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이 책의 주요 개념 정리에 써놨는데 기본 강의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한 내용이지만 다 아시는 거죠. 독립쟁송되고, 그러니까 그 부관과 관련해서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이 논점으로 등장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고맙게도 심플하게 정리하죠. 독립쟁송의 대상도 부담만 되고 독립 취소의 대상도 부담만 된다. 나머지 부관은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전체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다음에 거부를 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 싸우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보죠.
그다음 3번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 조명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 조명 허가는 유효하다. 얘가 이제 오선지로 깔렸던 건데 얘는 부담은 불이행했을 경우 그 자체로 곧바로 효력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철회 사유가 될 뿐이죠. 그거 알고 있냐? 그래서 철회해야 효력이 날아간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4번 부과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그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 체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 체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냐? 아니죠. 별개로 판단한다. 부담과 그에 따른 이행행위 그 위법 여부, 효력 유무, 그다음 불가증력 다 별개로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6번 볼게요. 국회직위 나왔는데 되게 좋은 문제예요. 도시 재개발 계획 인가하면서 인근 토지의 기부 체납을 부관으로 명하고 기부 체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인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했대요. 그럼 이 기부 체납을 부관으로 명했다고 하는데 이 기부 체납 부관은 강학상 뭐예요? 뭐예요? 조건. 왜? 이거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깊이 들어가면 해야 효력이 생긴대요. 정지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라는 것까지. 자, 아무튼 그랬을 때 1번 인가를 받은 자가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부관을 취소하거나 모여하려고 할 때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만에 대해 싸울 수 있냐?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조건인데 조건만 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 앞부분에서 이거 강학상 조건이라는 거 캐치내지 못하면 뭐지 이거? 기부 체납? 이거 부담이었던 것 같은데 이래서 골로 가는 거죠. 안 돼요. 이것은 효력이 연동시켰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독립쟁송이 안 되죠. 그래서 없다. 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 위사항에서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죠. 이때 부관의 위법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위 부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독립 취소도 안 된다고 보죠. 부담 이외에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위사항에서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해 줄 걸 요청하고 그것이 거부될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수도 있죠. 그래서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 쟁송을 그리고 독립 취소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변경해 주세요. 안 돼. 그럼 그걸 그 거부 처분을 부관이 아니라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통째로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인 그 본체인 행정회의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날려주세요라고 신청해서 싸우거나 요 방식으로 싸울 수 있대요. 그런데 기본 강의 때 안 했는데 조금 깊이 해볼게요. 깊이 있게 해볼게요. 자,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싸운다고 할 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행정청이 싫대요. 그래서 이거에 싸워서 이겨요. 그럼 나는 그 싸워서 이겼을 때 취소받는 것은 거부처분 뿐인데 뭐 이게 왜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재처분 의무가 기속력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은 마땅히 했어야 될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죠. 깊이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7번 지우시면 된댔죠.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관할행정청에게 신청했고, 자, 이것도 그냥 딱 보고 바로 캐치해내셔야 되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니까 이거 재량행위네. 그죠? 신청했고 을은 갑에게 일정 토지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대요. 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 체납 조건을 붙인 건 적법하다. 왜냐면 재량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붙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번 갑이 부담인 기부 체납 조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기부 체납 조건을 정한 기부 체납 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이 자 여기 보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허락을 했는데 얘가 강학상 조건인지 아니면 부담인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 그냥 부담이라고 보세요. 죄송해요. 바보 같았구나. 여기 부담인 기부채납 조건이라고 딱 깔아주네요. 그죠? 예. 그래서 부담이다. 그럼 그거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효력 날라가냐? 당연히 아니죠. 철회 사유가 되는 것에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철회까지 해야 효력이 날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기부채납 조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를 하더라도 기부채납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 자체는 어쩌고 저쩌고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면 유효하다. 그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무효일 때 얘도 무효가 되니? 아니 그거는 얘가 무효라고 해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얘는 추가적인 사정이 있는데 그 추가적인 사정도 없다면 유효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은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 거냐면 추가적인 뭐 별도의 사정을 예시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면 유효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인 기부 체납 조건만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
갑은 기부 체납 조건만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냐? 네,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가 지금 기부 체납 조건이 붙었는데 얘가 강학상 부담일 텐데, 왜냐하면 효력이 연동된다는 특별한 얘기가 없죠. 부담일 텐데 그럼 부담은 독립쟁송 대상이 되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부담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효력 연동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기부 체납 조건은 부담으로 해석하세요. 네, 그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기출이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9 마지막 지문 볼게요. 2019년 2월 1일 행정청 갑은 의뢰되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도로조명 허가를 하면서 매달 100만원 내라 라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과했대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기한도 붙었고 날짜도 붙었죠. 그래서 원래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부관이 하나만 붙는 게 아니에요. 실무상으로도 막 6개, 7개씩 붙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서 딱 2개만 언급을 한 것인데 뭐가 붙은 거예요? 기간이 붙었죠. 기간이 붙었고 또 그 다음에 매달 돈 내야 되는 의무 붙었죠. 그러니까 부담이 붙은 거죠. 선생님 이거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왜냐면 그 매달 100만원 점용료 납부한 의무를 명하는 부관이니까 쓰고 돈 내는 거겠죠. 네. 쓰고 돈 내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쓰고 돈 내는 거란 해석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선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 효력 유무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죠. 맞죠? 그러면 그냥 이것은 부담이라고 생각하세요. 효력 여부가 혹은 유무가 연동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조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2019년 5월 1일 의뢰 도로조명이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경우 도로조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과했대요. 이거 뭐 한 거죠? 이렇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 라고 했대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철회권 유보한 거죠. 그런데 철회권 유보를 맨 처음에 안 하고 나중에 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철회권 유보를 하면서도 동시에 추가로 뭐까지 한 거예요? 사후부관을 붙인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후부관을 붙였는데 그 사후부관이 철회권 유보였던 사안인 거죠. 그래서 자, 1번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부담에 해당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또 도로조명 허가는 그리고 제가 아까 효력이 연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부담으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렇게 기간이 붙었으니까 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3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담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면 맞죠. 그 다음 도로조명 허가는 이후 행정청이 허가 취소에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뭔 소리냐면 4월 30일이 종기인데 끝나면 끝나니? 당연히 효력이 사라지죠. 시기와 종기에는, 그러니까 해제 조건과 정지 조건도 그렇지만 시기와 종기도 그렇게 딱 정하면 당연이에요.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만에 취소를 구하는 의뢰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기각 판결이 아니라 각각 판결해야 된다. 뭔 소리냐면 이게 기간이잖아요. 부담 이외의 부관인데 그거에 대해 소송 들어가면 법원은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죠.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해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취소송 제기했는데 무언만이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처분이죠. 그죠? 맞죠? 처분이 아닌데 무슨 소송 들어와? 각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담은 처분인가요? 그렇죠. 부담은 그 자체가 그 상대방인 국민한테 뭔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명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부관이기도 하지만, 행정행위에 딸려붙는 부관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부담은 하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행정행위고 그러니까 처분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 다음 4번 매달 100만원 조용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의뢰 취소를 제기한 경우 법은 이 부관만에 취소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립 취소의 대상도 되니까. 그 다음 2019년 5월 1일 가위 부관 부관은 의뢰 동의가 있으면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적법하다. 자, 2019년 5월 1일 가위 부관 부관이라는 건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맨 처음에 2019년 2월 1일 날 도로조명 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였댔죠.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나중에 붙였는데 이렇게 사후부관 붙일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후부관 붙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2019년 5월 1일 가비부관 부관은 의뢰 동의가 있으면 되냐? 법령 근거도 없어지면 되냐? 뭔 소리예요? 사후부관 언제 돼요? 법유동사,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동의가 있거나 유보가 있었거나 동의가 있었거나.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목적 달성 못할 때니까 그러면 법령 근거가 없어도 동의가 있었으면 되겠죠? 그래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례가 나빴던 사례인 점 중 하나는 뭐냐면 이게 철회권 유보이기 때문에 철회권 유보를 가지고 뭔가 지문을 하나 물어봤어도 충분했을 텐데 철회권 유보라는 건 몰라도 상관없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그냥 다만 이 부분이 사후 부관으로서 철회권 유보를 붙였다는 걸 알고 있냐. 그래서 사후 부관이라는 점까지만 캐치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뤘어요. 보시면 부관이 되게 사례용으로 던져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관 사례들 이렇게 다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안 지우고 그냥 또 보셔도 복습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됐죠? 자, 이제 넘기면 갱신이 나오는데 갱신은 얘는 원래 허가의 일부로 붙어있던 걸 제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별도로 다뤄본 거고 기출지문도 따로 정리해 본 것이에요. 그리고 얘는 특별히 강의할 게 없고 혼자 그 읽으신 다음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강의를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행정계약 4장 행정계약부터 들어갈게요. 행정계약이 제가 기본 강의 때는 되게 심플하게 설명했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행정법 학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미국 와 있는 동안 이거 거의 박사학위논만 10개 보고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노량진 수험가에 없는 내용들 제가 다뤄드려 볼게요. 왜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왜 어려운 얘기 뭐 잘난 척하고 싶나? 그게 아니라 기출지문이 나와요. 저도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기출지문이 나와요. 그럼 그 기출지문이 왜 나온 건지 어떤 맥락인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막 10개 정도 찾아봤어요. 그러고 정리한 건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5쪽 행정계약부터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행정계약부터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